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한 우리 경제 전문가들의 이해도가 아주 낮다. 그 증거로 환율과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금리에 대한 이해도 크게 부족하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그 일본이 낮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두고 일본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본 국채를 매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일본이 정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 위기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일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언론 지상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 경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일본이 정부 부채가 많아도 재정위기로 발전하지 않는다. 또는 일본 은행이 그 채권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금리 상승을 막는다라는 것은 그 뭐 특정 시기 내지는 특정 기간 동안에는 가능해도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죠. 실제로 2021년 하반기 이후에 일본 금리가 상승했거든요. 미국보다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어요. 절대금리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모를 과거 금리로 하고 분자의 최근 금리로 하면 미국보다 일본이 더 올랐어요. 그렇다 하면 이제 그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이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위기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그 분석 또는 일본 정부 채권을 일본 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금리 상승을 막고 있다는 것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은 그 또 장기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들어 가지고 일본 투자 은행들이 미국 국채 투자 많이 하잖아요. 신문 지수항에 뭐 금년에 보도돼서 그렇지 포유 한율연구소 분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 투자은행이 그 일본 국채 투자보다는 미국 그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봐요. 단기채에는 뭐 아니면 예금 같은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은 왜 못했냐는 거죠. 일본 은행들과 부자들이 바로 환율이 무서웠던 거예요. 미국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있고 하니까 환율이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환율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2021년 하반기 이후죠.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됐잖아요. 확산됐죠. 그러다 보니 미국 연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또 정권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투자은행이나 일본 부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것 같거나 더군다나 이제 세계적으로 외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일본 투자은행들이 바로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쉽게 하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확보한 거죠. 뭐 소비자 물가를 보면 2021년 2월인데 미국은 7.9% 상승했어요. 일본은 지난해 동기 대비입니다. 겨우 0.6% 상승했으니까 물가도 뭐 10분의 1도 안 올랐죠.
미국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가 낮은 건 당연하죠. 왜냐, 물가가 낮으니까.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2% 물가 상승률이 목표인데 기준금리를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죠. 미국처럼. 미국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데 7.9니까 인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그거 이유를 못 찾았고,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그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명분을 확보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표시 부채가 뭐 대부분 국가에서 많잖아요. 중국이 그 중에서 제일 많고, 또 신흥국 경제와 그 유럽 경제 다 연결돼 있잖아요. 특히 중국 경제와 유럽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를 수반한다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고, 그 얘기는 달러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본 투자은행과 일본 부자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통화 가치가 일본 투자은행과 부자들이 돈을 미국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환율이 그 상승, 그리고 일본 엔화 같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대부분은 간과하고 그 일본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두고 오로지 일본 은행이 발권력으로 채권 시장에서 유통시장이죠. 개입한 데서 원인이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 정도는 돼도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일본 은행들이 금년에다 금년에 들어서는 부자들도,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는 그 경제 주체들도 일본 은행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 국민들이 일본 채권을 사주니까 그 재정위기로 발전하지 아니하고, 또 일본 엔화가 강세 내지는 안전통화라고 한 그 가정이 현실성이 없고 설득력도 없다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지난 하반기 이후죠. 사실은요. 원 환율 상승, 그러니까 엔 약세죠. 시장 금리가 상승한, 더군다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물가가 상승하면서 뭐 기준금리 인상 또는 시장금리 상승 추세가 확실히 잡혔잖아요. 그 경우에 결국 전 세계적으로 외채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중국 경제가 뭐 외채 많죠. 그것을 이제 타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불확실해지니 유럽 경제도 불확실해질 거고, 아시아 경제, 그러니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니까 결국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일본 투자은행의 분석이 가장 중요한 엔 약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연준이 2023년까지 이제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물가 상승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다 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투자은행이나 일본 부자들 입장에서는 환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하면 그 걱정되는 것이 뭐 달러 약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환경이 공급망이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이라든지 또 물가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상당 기간 달러 강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금리 플러스 달러 강세 베팅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결국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리가 결국은 증시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이정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은행들이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환차익도 가져가고 금리 차이도 가져가니까 일본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금리 소득과, 그리고 일본에 투자하면 기대할 수 없는 환차익을 일본 투자은행이 실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금리 차도 크지 않았지만, 그리고 달러 강세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죠. 상반기에는 물가도 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특히 미국 쪽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 대부분 신흥국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고, 또 중국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유럽 경제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불확실해지고, 아시아 경제도 불확실해지니 유럽 통화가치 하락, 아시아 국가 통화가치 하락이 결국은 달러 강세지요. 바로 여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금리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에요.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투자은행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니까. 그러면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본 국채를 매수를 해야죠. 그래야 일본 금리 상승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것이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낮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년 동안에 겨우 0.6% 상승했어요. 목표는 2%인데. 미국은 목표는 2%인데 7.9%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일본 은행은 여유가 있는 거죠.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본 국채를 매수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물가를 우려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일본 은행이 국채를 사준다고 했잖아요. 유통시장에서.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본 투자은행이죠. 일본 투자은행은 일본 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일본 국채를 매수해 주니까 비싸게 일본 은행에다가 채권을 매도할 수 있죠. 그 돈을 가지고 또 미국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고, 단기채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일본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일본 투자은행이 국부를 창출하려 하죠. 쉽게 하면 달러 표시 외화를 벌고 있다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 또는 예금 시장에서. 또 일본 통화 표시로 일본 투자은행의 영업 실적이 개선되겠죠. 그러면 일본 주가 상승 요인이죠. 그러면 소비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은행은 별 부담 없이 발권력을 통해서 금리 상승을 붙들 수 있고, 물가가 안정되니까요. 또 일본 투자은행을 지원할 수 있죠. 그러면 일본 투자은행은 미국에서 달러를 벌어 들어오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재테크 차원에서 지금 한번 봐야지, 일본 경제가 망가진다? 또 일본 통화가치가 환율혁명입니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니까 일본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본에 투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포유 환율연구소처럼 접근하면, 일본 투자은행에 투자하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투자은행이 외화를 많이 벌어 들어오니까 엔화 강세 요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본 투자은행에 투자를 하는 일본 엔화 약세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